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어떻습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십니까?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가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사는 게 재미없다. 이렇게 답한 분이 63.7%였습니다. 10명 중 6명이 무기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무기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6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기업에서 32년을 일하다 63세 정년퇴직했습니다. 은퇴 후 2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했습니다. 58세부터 5년간 노년학을 공부했고 은퇴 후에는 동양 철학까지 더했습니다. 논어를 읽었습니다. 맹자를 공부했습니다. 노자 도덕경을 정리했습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80대, 90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행복한 분과 불행한 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관찰했습니다. 8년의 연구 끝에 발견했습니다. 65세 이후 행복의 비밀. 더하기가 아니었습니다. 빼기였습니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이것만 내려놓아도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붙잡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챙기면 앞에 4가지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집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그리고 논어, 맹자, 노자, 세계 최고 대학들의 연구와 2000년을 검증받은 고전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걸 공부하고 실천한 것뿐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버려야 할 것 첫 번째, 정답을 찾으려는 집착. 70세 이상 노인 2,000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였습니다. 그때 그 직장을 안 옮겼어야 했다.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다. 이렇게 평생 후회하며 산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회사 생활 30년 동안 승진 탈락이 3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프로젝트를 맡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부서로 갔어야 했는데,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일찍 준비할 걸, 다른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논어를 읽었습니다. 공자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과증물 탄 개.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공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천노 불이과. 화를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잘못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후회의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같은 패턴으로 후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에 빠진 사람은 정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정답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 대학 동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친구. 저랑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능력도 좋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35세 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창업을 한다고요. 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안정적인 대기업을 왜 나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김 친구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지. 역시 내 선택이 정답이었어. 그런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김 친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훨씬 여유롭게 삽니다. 반대로 저는 어땠을까요? 회사에 남아서 임원까지 올라갔지만 정년 앞두고 구조조정에 밀렸습니다.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선택이 정답이었다고? 아닙니다. 정답 같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 같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정. 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고정된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뿐입니다. 수십 년간 행복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는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불행한 겁니다. 반면 행복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의 재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저는 연습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과거의 선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때 나는 그것밖에 몰랐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거다. 처음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반복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첫째, 과거 후회 목록을 적으십시오.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세요.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 둘째, 정답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야 행복하지? 이런 질문 대신 오늘 뭐가 재미있었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셋째, 오늘 하나의 맛을 챙기십시오. 아침 산책의 맛이어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의 맛이어도 좋습니다. 손주와의 통화도 좋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가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기쁨, 즐거움, 재미.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의미가 아니라 재미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정답을 찾는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늘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버려야 할 것 두 번째. 남의 시선과 비교. 60세 이상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까?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과의 비교였습니다. 수십 년간 행복을 연구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비교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30명쯤 모였습니다. 한 친구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나 요즘 주식으로 3천만 원 벌었어.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딸은 의사야. 손주는 영재학교 다녀. 다들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이 안 왔습니다. 나는 뭐지? 주식은 손해봤고 집값도 제자리고 손주는 그냥 평범한 학교 다니고 아내에게 푸념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 모양이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맨날 남들만 봐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건강하고, 자식들 건강하고, 당신과 나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부지휘불온, 불역군자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 그것이 군자다. 공자도 평생 고민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데려다 쓰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공자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짜 독립적인 인간은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1938년부터 80년간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 이게 핵심입니다. 제 핸드폰 연락처 482명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대학 동창, 군대 전후, 골프 모임, 각종 친목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 한 명 한 명 눌러봤습니다.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150명. 1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이 300명. 실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회사 동기였던 김성훈 부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우리 회사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늘 들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400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각별히 대했습니다. 100명의 이름 옆에는 생일, 배우자 이름, 자녀 이름,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그 수첩을 펼쳐보며 이번 달 생일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조사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골프 모임 총무를 10년간 맡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쫓아다녔습니다. 하루도 집에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필요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살 것 같아. 그러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폐암 3기였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폐의 절반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6개월. 김 부장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첫 달 그는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겠지. 내가 그렇게 챙겼는데. 수술 후 일주일 뒤 회사 후배 둘이 왔습니다. 2주일 뒤 대학 동창 한 명이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둘째 달 김 부장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각별히 지내던 100명의 사람들에게. 제가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문자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고, 쾌차하세요. 힘내세요. 90통쯤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찾아온 사람은 겨우 7명이었습니다. 다섯째 달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김 부장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11번째야. 6개월 동안 날 찾아준 사람. 30년 넘게 사람들 챙기며 산 게 이거였나? 나는 400명이 넘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 그중 100명을 각별히 살폈지. 그런데 6개월 동안 날 찾아온 사람은 고작 10명뿐이야. 인간관계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라고 합니다. 그중 진짜 친밀한 관계는 고작 5명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접하고 깨달았습니다. 김 부장은 400명이 넘는 지인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가까운 친구는 10명이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명 가까운 연락처가 있지만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락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연락 없었던 사람 200명 삭제. 만나면 피곤한 사람 정리.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100명 정리. 진짜 친구 15명 선별.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제 저는 그 15명에게 집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만나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엔 100명을 얕게 만났다면 지금은 15명을 깊게 만나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적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아내, 효자 아들, 효녀 딸, 예쁜 손주들, 비 안 새는 집, 먹을 만큼의 연금. 적다 보니 2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나는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데 왜 맨날 없는 것만 봤을까?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오늘 산책하며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내가 웃었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니 행복이 되더군요.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3가지만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둘째,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1년 연락 없으면 삭제하세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 정리하세요. 진짜 5명에서 15명만 남기세요. 셋째, 자랑 모임을 피하십시오. 만나면 비교만 하는 모임. 손주 자랑, 재산 자랑, 자식 자랑. 그런 모임은 정리하세요. 넷째, 아래도 보십시오. 위만 보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 빈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2번째입니다. 여기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피곤하시면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자세 바꾸시고 나중에 이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남은 이야기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 3번째. 상처 주는 말과 분노. 나이가 들면 뇌의 필터 기능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면 이제는 솔직해지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노년기 가족 갈등을 연구한 결과 갈등 원인의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도한 잔소리와 간섭이었습니다. 전체 갈등의 62.7%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손주가 제 전화를 안 받더군요. 작년이었습니다. 손주가 고3이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심했죠. 저는 걱정돼서 자주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야. 오늘 공부는 잘했니? 게임은 안 하고 있지?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돼. 건강이 중요해. 할아버지 때는 말이야. 낮에는 일하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단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하기 편하니?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격려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손주가 네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2달쯤 지나니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만 답장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얘가 요즘 왜 이러니?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애가 아버님 전화가 부담스럽대요. 매번 공부 이야기, 잔소리만 하신다고.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언삭궁. 말이 많을수록 자주 궁색해지니 속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말 안 하면 넘어갈 일을 말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명나라 시대의 명심보감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상인지여. 상처 입힐 상자의 사람인자. 남에게 가시처럼 찌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열심히 해라. 뭐가 틀렸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따갑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뭅니다. 흉터가 남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년 전 회사 상사가 제게 한 말. 자네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임원은 글렀어.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은 아마 잊었을 겁니다. 저는 못 잊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요. 노년기 의사소통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조언이 많아집니다. 경험 과시가 늘어납니다. 경청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고독감의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말을 해야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청을 잘하는 노인과 말이 많은 노인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노인이 가족관계 만족도가 3.2배 높았습니다. 사회적 고립도는 절반이었습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저는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대신 귀를 열기로 했습니다. 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한테 스트레스 줬구나. 이제 잔소리 안 할게. 대신 내 이야기 듣고 싶어. 요즘 학교 생활 어떠니? 힘든 거 없니? 손주가 처음엔 의아해 하더니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같은 반에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조언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래, 수학이 어렵구나. 그 친구 때문에 속상했겠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제 말 들어주셔서 좋아요. 구체적으로 실천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잔소리를 격려로 바꾸십시오. 이것 좀 해라 대신 잘하고 있네. 공부해라 대신 너라면 할 수 있어. 둘째, 반복하지 마십시오. 같은 이야기 또 하고 싶을 때 3초 멈추고 생각하세요. 이거 전에 말했나? 셋째, 푸념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요즘 세상 왜 이래 대신 우리 때보다 편해졌네. 넷째, 분노를 참으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3번만 심호흡하세요. 그래도 할 말이면 하십시오. 다섯째, 역지사지하십시오. 내가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세요. 말을 줄이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3번째입니다. 버려야 할 것 4번째. 장수, 돈, 자식에 대한 집착. 맹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임금이 지방을 순행하고 있었습니다. 국경관리가 요임금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래 사십시오. 요임금이 답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소. 그럼 부자 되십시오. 나는 돈도 많이 안 벌고 싶소. 그럼 자식 많이 두십시오. 나는 자식도 많이 안 키우고 싶소. 국경관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요임금이 답했습니다. 오래 살면 안 봐도 될 꼴까지 다 보게 돼요. 돈이 많으면 그것 관리하느라 걱정만 늘어나오. 자식이 많으면 그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소. 수줍다요? 오래 살수록 욕됨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 가지를 쫓아 살았습니다. 오래 살기, 돈 많이 벌기, 자식 잘 되기.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8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산 것이라는 답이 23.4%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자가 먼저 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은 불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합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올해 82세 조명자 여사님. 남편분은 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7년째 혼자 사십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으십니다.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남편이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걸.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그리고 하나 더. 7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돈을 못 쓴 것이라고 합니다.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못 쓰고 간 것. 이게 가장 큰 후회라는 겁니다.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 박영희 여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65세,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사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돈을 정말 아껴 쓰셨습니다. 월급날이면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 푼 한 푼 계산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가끔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제주도?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나중에 가요. 그럼 속초 갈까? 가까운 데라도. 속초도 숙박비가 만만치 않아요. 은퇴하면 가요. 그럼 저녁이라도 밖에서 먹자.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왜 밖에 나가요? 나중에 먹어요. 나중에. 박 여사님의 입버릇이었답니다. 은퇴하면. 나중에. 저축 좀 더 하고. 지난 명절에 남편분이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올해 여름 휴가에는 유럽 갈까? 정년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 유럽? 두 사람이 가면 얼마인데요? 1,000만 원은 들겠어요. 나중에 가요, 은퇴하면. 자녀들도 말씀드렸답니다. 엄마, 아빠, 여행 좀 다니세요. 돈만 모으지 말고. 아니야, 너희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지. 엄마, 아빠는 나중에 갈게.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은퇴하실 때 통장에 모인 돈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 다녀도 되겠네. 남편분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요. 이제 좀 쓰면서 살아요. 유럽 가요, 유럽. 평생 가고 싶었잖아. 그래요. 내년 봄에 가요. 하지만 내년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6개월 63세 겨울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식탁에서 여보, 오늘 국 맛있네 하셨답니다. 박 여사님이 웃으며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수술 5시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2억 8천만 원. 30년간 제주도 안 가고 유럽 안 가고 외식 안 하고 모은 돈 2억 8천만 원. 하지만 이제 남편은 비행기를 못 탑니다. 유럽은 꿈도 못 꿉니다. 제주도도 못 갑니다. 박 여사님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제주도 가자 했는데, 유럽도 가자 했는데, 나는 나중에만 했잖아. 이제 당신은 비행기도 못 타는데, 우리가 모은 이 돈이 뭐가 중요해? 나는 왜 그때 안 갔을까? 그 이야기를 전해주던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나중은 없어요. 돈의 한계 효용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 1억일 때와 2억일 때 행복도 차이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험에 쓴 돈은 다릅니다. 여행, 취미, 배움, 인간관계. 이런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이 되고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돈은 도구다. 목적이 아니다. 행복해지려고 모으는 건데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저축과 소비의 비율을 바꿨습니다. 40대 때는 저축 7, 소비 3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축 3, 소비 7입니다. 3개월에 한 번 아내와 여행을 갑니다. 강릉, 경주, 전주, 부산. 비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박 2일이면 충분합니다. 손주들 만날 때 용돈을 2배로 줍니다. 손주들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몇 배가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3개. 군자가 경계해야 할 3가지입니다. 젊어서는 세욕을 경계하고, 장년에는 투쟁심을 경계하고, 노년에는 노욕을 경계하라. 여기서 노욕이 무엇일까요? 자식, 재산, 명예에 대한 끝없는 집착입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자교지. 자식을 바꿔서 가르쳐라. 평생 얼굴 봐야 할 자식이라면 직접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자식은 꼭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옳은 걸 가르쳤는데 그렇게 못 사니? 지적질이 시작됩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에게 이롭게 베풀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에게 베풀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생이불류. 낳았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위불시. 키웠지만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장이부재. 자랐으면 스스로 살게 합니다. 이게 물의 철학입니다.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첫째, 장수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몇 살까지 살아야지. 이런 목표 세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자. 둘째, 재산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통장 잔고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편하게 쓰는 게 목표입니다.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셋째, 자식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독립된 인격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강요하지 마세요. 넷째, 충분함을 인정하십시오. 집 한 채, 연금 조금, 건강한 몸. 연락하면 한 번씩 받아주는 자식. 이 정도면 이미 많이 가진 겁니다. 장수, 돈,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답을 찾으려는 집착. 두 번째, 남의 시선과 비교. 세 번째, 상처 주는 말과 분노. 네 번째, 장수, 돈, 자식에 대한 집착. 이 네 가지를 내려놓으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럼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그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온몸으로 즐기는 삶. 여기까지 네 가지를 비워냈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지가 중요합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지자 부려호지자, 호지자 부려락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머리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계산합니다. 이거 하면 얼마 벌지? 저 사람 만나면 뭐가 이득이지? 이런 사람을 지지자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서 합니다. 하지만 변덕이 심합니다. 좋을 때는 하다가 싫으면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을 호지자라고 합니다. 온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즐깁니다. 좋든 나쁘든 즐깁니다. 이런 사람을 낙지자라고 합니다.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가난했습니다. 빈민가에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내를 봐라. 저 친구는 저 상황에서도 즐기며 살고 있어. 거기서도 재미를 느껴. 걔가 너희들 중 최고야. 락지자. 온몸으로 즐기는 사람.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정수만 어르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78세. 정 어르신은 은퇴 후 15년을 집에만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일어나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15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피곤해. 집이 제일 편해. 그러다 75세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협심증.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같은 병실에 90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정 어르신은 놀랐습니다. 90세인데 혼자 걸어 다니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정 어르신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십니까? 저는 75세인데도 자꾸 불안하고 우울한데. 90세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매일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았구나. 즐거워. 산책 나가면 날씨 좋네. 즐거워. 밥 먹으면 국이 따뜻하네. 즐거워. 그냥 매일이 즐겁고 재미있어. 정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나는 뭐였지? 퇴원 후 정 어르신은 달라지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3개월 지나니 1시간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밝아지셨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정 어르신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요즘 정말 좋아. 매일 아침 산책하는데 그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즐기며 살까요? 인생 팔미를 기억하십시오. 8가지 맛있는 삶입니다. 첫째, 직업의 맛. 은퇴했어도 괜찮습니다.
집안일도 직업입니다. 청소하며 재미를 느끼세요. 둘째, 배움의 맛.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50대, 60대, 70대 무언가를 배우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던 게 있나요? 지금 배우세요. 나이 들어 공부해서 뭐 하냐고요? 학위 따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겁니다. 셋째, 음식의 맛.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혼자여도 제대로 차려 드세요. 넷째, 건강의 맛. 움직이는 몸의 상쾌함입니다. 아침 산책 10분만 해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풍류의 맛. 여행을 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공원도 좋습니다. 여섯째, 봉사의 맛. 남을 돕는 기쁨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손주에게 용돈 10,000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째, 성찰의 맛.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10분만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여덟째, 관계의 맛. 진정한 친구와 나누는 속 깊은 대화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를 만나 진짜 이야기를 나누세요.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어도 속 상할 필요 없습니다. 일기나 간단한 메모를 통해 자신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때로는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중 오늘 하나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1938년부터 85년간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85년 끝에 내린 결론. 행복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이라고 합니다. 행복이란 말 대신에 쾌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마음 상태가 유쾌하고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운과 행복은 없더라도 지금 이 내 마음만은 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별로 못 사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지금 너무 상쾌하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논어의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나이입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답게 사세요.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첫째, 오늘 하나의 맛을 챙기십시오. 아침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책 한 페이지 읽기여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이어도 좋습니다. 둘째,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유튜브 하나는 공부용으로 보세요. 도서관 회원 가입하세요. 하루 30분만 공부하세요. 셋째, 움직이십시오. 하루 10분만 걸으세요. 집안일을 직접 하세요. 앉아만 있지 마세요. 넷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3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감사한 일.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나답게 사십시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온몸으로 즐기는 삶을 붙잡으니 매일이 재미있어졌습니다. 나만의 즐거움. 이것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한 가지입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4가지. 첫째, 정답을 찾으려는 집착. 둘째,
남의 시선과 비교. 셋째, 상처 주는 말과 분노. 넷째, 장수, 돈, 자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온몸으로 즐기는 락지자의 삶. 나만의 즐거움. 인생 팔미의 재미. 이 네 가지를 내려놓고 한 가지를 붙잡으니 제 남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8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은퇴 전 5년, 은퇴 후 3년. 총 8년을 공부하고 실천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세계 최고 석학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논어, 맹자, 노자, 2000년을 검증받은 고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만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인생 팔미 중 오늘 하나의 맛만 챙기세요. 아침 산책 10분부터 시작하세요. 현관문만 나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한 달 뒤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3개월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한 준비입니다.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니 진짜 소중한 것이 보였습니다. 65세, 우리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이것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붙잡겠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둘째,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링크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은퇴를 앞둔 분, 사는 게 재미없다는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셋째, 구독 눌러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1년 뒤, 우리 다시 서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때 그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들매 품격.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십시오. 재미있게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나이 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